저희가 언디파인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아닙니다. 왜 장이 힘들어질수록 더 이렇게 환해지시죠? 이 장이 힘들 때는 운동으로 극복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건강한 저번에도 모습.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네. 이제 크립토에 있는 분들은 장이 힘들잖아요. 일단 잡니다. 그래서 아유, 얼굴이 뽀얘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가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운동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거 보면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들거나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휴전 영향으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반등을 유난히 못 해가지고 조금 이거 좀 쎄한데 했는데 어제 또 한 5% 오르면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더리움 관련한 얘기를 좀 들고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장 좋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고, 그럼 네. 또 누군가는 또 싸다 생각하니까 계속 매집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사실 투자 시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로 놓고 보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나쁘진 않은 가격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 이제 홍콩에 가서 이더리움 재단뿐만 아니라 어떤 재무전략 기업도 만나고 여러 이제 벤처 캐피탈들과 미팅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더리움이 이제 아니다. 오. 그리고 조금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이 조금 괴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이더리움, 그리고 온체인 금융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위급 궁금합니다. 인사와의 미팅, 고공플레이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고공 플레이. 이게 좀 귀가 네. 쫑긋.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네. 얘기를 듣고 오셨을지. 일단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온체인 금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즉 네.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시장이 이더리움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 온체인 금융하면 이제 이더리움이다라는 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꿈꿨던 거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기존 금융 시장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 생긴 금융 시장이 더 각광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한번 이더리움 온체인 금융을 좀 살펴보면요,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00% 온체인 금융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50% 온체인 금융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반쪽짜리 이더리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더리움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제가 준비해온 장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러티브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 수혜를 온전히 이제 이더리움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찬 얘기로 사람들을 많이 설득했거든요. 네. 또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런 기술을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들의 이제 쓸모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네트워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네. 앞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쓸모의 재정의가 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50% 온체인, 50% 기존 전통 금융 시장이 가져가는 이제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이제 분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비트마인의 이제 톰리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톰리가 한국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주장하던 바가 있어요. 결국 금융 시장의 상품들이 이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면,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올라오면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할 것이고, 거기서 결국 수수료가 발생돼서 이더리움을 디플레이션 시키는, 즉 소각을 시켜서 결국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그림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바뀐 내러티브는 뭐냐면, 사람들이, 즉 기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만 사실 이런 어떤 RWA라고 하는 자산들을 올리지 않을 뿐더러,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주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킹에 대한 우려도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금 수천억대 어떤 수천억 규모의 자금을 온체인만 믿고 거기다가 그 예치하거나 어떤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시장 구조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네트워크는 인프라로만 활용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이제 오프체인, 즉 블록체인이 아닌 곳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만약에 톰리가 얘기했었던 내러티브로만 좀 살펴보면은 지금 RWA 시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규모 자체가. 근데 네. 이더리움은 그 수혜를 받고 있지 않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온체인 해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관들이 엄청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큰 자금들을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에 예치를 했다가 뭐 연에 4%에서 뭐 5%가량 이자 받겠다고 이 전손 위험을 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기관 투자자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뭐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하는 자금 자체를 이 네. 온체인 해킹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자금을 묶어두기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의 어떤 성장으로 사실 온체인 해킹만 보더라도 이번 연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51%가 되고 51개 어떤 사고가 터졌었고 어떤 전기 대비해서도 70%가량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위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 자체가 온체인 금융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좀 느낌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자금들을 전부 커스터디나 뭐 앵커리지 같은 커스터디에 맡기고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그러면 이더리움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더리움 때문에 커졌던 이 온체인 금융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쓸모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금융시장을 대체하는 거 이더리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금융 상품들을 유통해주는 하나의 그냥 레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관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온체인 금융을 활용하는지 한번 그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뭐 에이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수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왔었거든요. 혹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투자 전략을 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중간이 하나 딱 끼게 됩니다. 결국 온체인 금융시장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되 중간에 커스터디를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네, 즉 온체인에서 100%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50%만 이용하는 겁니다. 한 예로 앵커리지 같은 경우 최근에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와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협약 내용을 보면 어떻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0개 이더리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0개 이더리움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이브 같은 서비스에다 예치하고 빌리면 됩니다. 이게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커스터디한테 먼저 제가 갖고 있는 1000개 이더리움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의 문서를 줘요. 그럼 그 문서를 오프체인에서 즉 에이브나 이런 어떤 그 랜딩 즉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한테 보냅니다. 내가 앵커리지에다가 1000개 이더리움을 맡겼으니까 지금 뭐 1년에 뭐 몇 프로 이자로 그다음에 LTV 몇 프로로 이제 자금을 빌려달라. 이런 네. 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즉 100% 온체인 금융이 일어나지 않고 50%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쓸모는 오히려 명확해졌다. 근데 그 쓸모가 이제 글로벌 유통 레일이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더리움한테는 좋은 걸까요? 이더리움이 꿈꿔왔던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더리움은 100% 온체인을 항상 주장했고 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결국 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있는 것에 빌리되 결국 그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커스터디가 끼고 결국에는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담보 관리는 전부 다 오프체인에서 하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네. 블록체인을 보통 쓴다 했을 네. 때 그 블록체인의 장점은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신에 중간자가 있는 거랑 다름없는 손색 없는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블록체인의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물론 AI라고 하는 좀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AI 해킹에 대응을 못하니까 지금 앵커리지 디지털이나 이런 외부 오프체인 업체로 자산을 빼서 보관을 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설명해 주신 거는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결제 청산 인프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더리움 안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덜 쓰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RWA라고 하는 자산은 우리가 일반 어떤 알트코인처럼 자주 거래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네. 사실 그냥 몇 달 동안 파킹에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취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도 RWA로는 늘리지 못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나마 좀 그거라도 좀 좋게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로 근데 받아들여도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가는 게 요거에 네.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온체인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디지털 자산 투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 온체인 위에 있다는 거는 이더리움의 보안 체계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못 뚫으면 이걸 못 훔쳐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냥 놓고 썼어요. 온체인에다 놓고 다 썼는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앵커리지 디지털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옮겼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앵커리지 디지털로 옮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더리움의 보안이랑 상관없거든요. 그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앵커리지 디지털이 털리면 이게 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더리움의 보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뭐 이더리움도 사고 그렇죠. 수수료도 내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일은 앵커리지 디지털이 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 이더리움은 전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제를 일어나게 하는 유통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뭔가 새로운 금융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 꿈 자체가 지금은 조금씩 그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더리움의 가치도 재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는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알 네.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크립토 플러스에서 불과 몇 달 전에 AI LLM 성능이 엄청 개선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이 디파이를 엄청 해킹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거꾸로 또 그 해킹 시도를 AI로 막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치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요게 이제 별 큰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역할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만큼 역할이 바뀌면 사람들한테 꿈을 줘야 되는데 그 꿈의 어떤 크기 자체가 네. 사실 줄어드는 거죠. 사실 스페이스X만 봐도 네. 지금 꿈을 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로 데이터 센터. 우리 드디어 우주로 간다. 네. 데이터 센터도 짓고. 네. 언제 근데 갈지 알 이제 수 없지만. 엄청난 사실 그 대신 이제 숫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지만 사람들은 꿈을 사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연설 들을 때 또 얼마나 영화 같았습니까?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을 화성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어 짧아서 못 알아들어서 감동은 없었는데. 네.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자산이었는데 네. 그 꿈의 크기가 줄어들면 맞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그것에 반영을 하게 되니까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실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은 어떤 역할을 할까? 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이게 이더리움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네트워크들의 동일한 문제 같아요.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모나드도 있고 뭐 다른 뭐 알트 레이어 1들도 많잖아요. 결국 네. 그것들의 어떤 전부 다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네트워크들이 이제 유통 레일로만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거기서 가치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자료 한 면 띄워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례 한 2개 정도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활용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이제 인프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유동성 하면은 하이퍼리퀴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이퍼리퀴드는 뭐 선물거래소라 얘기하지만 엄연히 레이어 1입니다. 그리고 EVM을 활용하는 하나의 레이어 1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이퍼리퀴드의 레이어 1 위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구조 자체가 기존 전통 금융 회사들 혹은 IT 기업들이 크립토 즉 어떤 코인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을 빌려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하이퍼리퀴드는 이제 빌더 코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이퍼리퀴드에다가 빨대를 탁 꽂으면요, 네. 결국 수수료를 내고 그 어떤 오더북 자체를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냈어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칼시라고 하는 예측 마켓, 예측 네. 시장의 어떤 강자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파생상품 거래 혹은 선물 거래를 지원할 때 오더북을 어디서 갖고 오냐? 하이퍼리퀴드에서 갖고 옵니다. 결국에 이 어떤 구조 자체를 보면 뭐냐면 결국 크립토 시장의 장점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을 하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모든 예측 시장 전부 다 하이퍼리퀴드 위에 올라오고 하이퍼리퀴드가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굉장히 브랜드가 강한 그런 사업자들이 크립토 시장의 장점만 쏙쏙 빼서 자신들의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만 하더라도 지금 뭐 4천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또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만 보더라도 40%가 결국 그런 어떤 대형 IT 기업 혹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어떤 고객들이 이 유동성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리퀴드는 이제 화면 좌측에 있는 게 바로 빌드 코드를 사용하신 분들이고 사용하는 업체들이고, 우측은 이제 그거로서 발생되는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건데, 좌측만 보더라도 수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이 빌더 코드를 활용하고 있고, 우측에 보시더라도 어떤 거래량과 어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들은 결국 장점을 전부 다 월가에 있는 혹은 어떤 미국의 IT 기업에 전부 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편입되는 이제 구조로 좀 바뀌고 있다. 이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 좀 특이하다. 빌더 코드 볼륨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합산 전체는요. 볼륨은 그쵸. 늘어나고 있고, 개별 어떤 막대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볼륨은 볼륨은요. 줄어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코인을 거래하는 그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것도 네. 줄어들게 돼 있어요.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만 보더라도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기업들이 온체인에 있는 유동성만 활용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유동성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서비스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없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리퀴드 같은 네트워크는 결국 유동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레일로, 유통 레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기존 금융시장만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은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 생각에는 서로 장점을 합쳐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 생각 드네요. 국내 네. 거래소에서도 이제 국내 그때는 이제 거래소라는 게 없었을 시점, 2016년, 17년 요때.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더북을 사다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약간 규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퇴를 맞았는데, 네. 요것도 사실 그거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에서 금 선물 만약에 상장하면 나 금 선물 우리 플랫폼에서 돌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칼시에서 가져가면서 수수료 좀 내면서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잘 녹아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계산해봤거든요. 이거 한 100억 정도면은 이제 거래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사이즈가 나오던데. 하이퍼 리퀴드의 엔진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근데 여기 이제 유동성이나 어떤 사용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네. 검증이 된 엔진인데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큰 비용 없이도 사실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거래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줘서 유동성을 받쳐줄 수 있냐. 기존에는 뭐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그것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래소가 하나 생기고 자신들만 오더블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이제 빌려주는 좀 어떤 그런 구조가 됐으니까 네. 뭐전 세계에 있는 어떤 가상자산을 뭐 다루는 그런 기업들은 이 유동성을 안 쓸 이유도 없거든요. 결국 더 빠르게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 온체인의 유동성을 끌어다 쓰면 되니까. 사실 코인베이스가 이거를 가장 먼저 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 2에 올라와 있는 에어로드롬이나 아니면 물포 같은 곳에서 자신들이 그 자신들 고객들은 비트코인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오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에어로드롬이나 뭐 몰포 같은 곳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코인베이스가 그 방향을 보고서 먼저 치고 나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리퀴드 후발자로 이제 가고 있는 구조인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어떤 코인이 오르냐 이런 거보다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 기존 어떤 사업자에 좀 편입이 되고 있고 서로의 장점을 나눠 갖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RWA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꿈도 작아졌고 그럼 이제 반쪽짜리다 막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도 명확한 사실 어떤 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이에요. 사실 유통이 사실 RWA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 국가마다 어떤 법률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운드리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이 경계를 부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온체인 기준으로 이제 월가들한테 상품을 파는 그런 어떤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전부 다 크립토 상품 자체를 기존 기관들한테 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아웃바운드로 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인바운드로 이제 유통 자체가 어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어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어들을 통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셀 사이드와 바이 사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 사이드는 결국 어떤 그 코인을 하는 그런 온체인 어떤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결국 셀 사이드는 누구냐? 기존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MMF 상품들을 결국 중간에 있는 토큰화 플랫폼으로 토큰화를 해서 결국 바이 사이드한테 던져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거를 가능케 하는 거는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다른 레이어 1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제 단순히 보면은 블랙록의 비들이죠. 비들만 보더라도 사실 USDC로 서브스크립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MMF 어떤 토큰화된 MMF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온체인으로 갖고 와서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려가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고 또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아폴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의 어떤 수익 증권을 토큰화해서 온체인으로 가져왔고 온체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거기서 담보를 맡기고 또 차입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를 이제 주선하는 거는 결국 네트워크들의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장 보안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1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조금 이제 RWA라고 하면은 뭔가 토큰화해서 그냥 온체인에 올려두면 그게 다 끝이 아니냐? 막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확실히 이 RWA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MF 토큰화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토큰화 했잖아요.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거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이
빌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올리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나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화면에 이제 보시는 거는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간 자산들을 이 어떤 모나드라고 하는 레이어 위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이제 뭐 몰포 같은 그런 어떤 랜딩 프로토콜에 이제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담보 맡기면은 여기서 24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빌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RWA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시험 단계입니다. 최근에 이 몰포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병목이냐? 우리 메모리 얘기할 때 병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가 병목이냐라고 했더니 결국 RW 담보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려면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몰포 같은 경우는 격리된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초기에 이거를 기존 갖고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고 이 상품을 위해서 누군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줘야 되는데 그 예치하는 규모 자체가 스케일업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어떤 담보로 맡기고 빌려가는 구조가 굉장히 성장이 좀 더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어떻게 끌어오는지가 사실 이 RWA의 승자를 가르는데 주된 이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센트리피지도 있고 팔코넥스도 있고 기타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자들이 이 온체인 위에서 기관 투자자 상품을 갖고 오고 거기서 뭔가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결국 어떤 뭐 시에로 같은 그런 상품들을 지금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팔코넥스 같은 경우도 결국 크레딧 어떤 볼트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크레딧 사모 펀드예요. 결국 사모 신용 펀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업자들이 앞으로 잘 되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끌고 와서 이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지 이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전히 그 스타트업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토큰화해서 온체인에 올랐다고 누가 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체인 된 어떤 상품을 또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거를 담보 맡기고 돈을 빌려갈 수 있게 스테이블 코인 어떤 투자자들도 이제 같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와서 얼른 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이렇게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는지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주 본질적으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저게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월가 금융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월가 금융사가 사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즉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예요. 유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존의 고객들은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퍼져 있죠. 근데 크립토 시장에 이 시장 보니까 야 유동성도 많고 돈도 많은 애들도 많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만들지? 근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기존 금융 상품을 안 사. 코인만 사.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그들이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들은 결국 유동성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RWA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 망을 사용하는 거고. 네. 대표님, 근데 이제 RWA 그걸 발행하는 기관들끼리도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더리움도 뭔가 상당히 또 치열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뭐 솔라나라던가. 근데 이제 앞으로 유통 레일로서의 그 역할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지면 다들 이제 뭐 그런 것들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막 수수료 싸움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더리움의 위치 자체가 좀 솔라나에 밀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기술의 스택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의 시대입니다. 결국은 유통 레일로 활용할 체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네트워크를 사용해 주세요. 사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도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부 어떤 그 내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그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팀의 역할은 뭐냐면 영업입니다. 근데 재단의 기조 자체는 우리는 중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셀링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10년 넘게 그런 짓을 안 했었는데 그런 이제 조직이 생기니까 네. 얼마나 뭐 내부적으로 말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념과 꿈을 기술로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갖고 영업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쵸. 내부적으로 되게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를 폐지하고요. 그거를 사기업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기업을 하나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금 조달을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같은 곳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뽑고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한테 영업하기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이더리움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 조금씩 한 발짝씩 좀 다가가고 있는 느낌. 그리고 뭐 모나드뿐만 아니라 수위도 그렇고 수많은 아발란체도 그렇고 수많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지금 다 영업 조직을 다 전 세계에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해요. 결국 그 국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체인을 써주게 할지, 이걸 굉장히 지금 목표로 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지금 네. 성공하는 어떤 이제 코인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 주셨던 게 하이퍼리퀴드고 네. 하이퍼리퀴드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월가에서 적극적으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냥 월가 금융망을 다 그냥 대체하는 맞습니다. 그런 더 원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희박해진 상태고 오히려 지금 RW 아까 말씀 주셨지만 RWA는 그렇게 막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수수료 기반인데 그럼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가격이야. 뭐 여기 누가 이제 썼더라고 댓글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뭐 기술 뭐 하냐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네. 사실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따라올 수 있는 코인은 리플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사실 상위에 있는 코인에 입지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레버리지를 하고 싶고 뭔가 선물 거래를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변동성의 자산을 노출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이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약간 기존의 쓸모가 없어진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의 약간 이 위상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가치가 발생되는 지점이 좀 달라진 거죠. 저희 댓글에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써 있는데 네. 뭐라고 대답을 드리면 사십시오? 좋을까요? 네. 사십시오라고. 뭐 어차피 살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이 방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신나게 이더리움 사면 안 되는 얘기를 쭉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재수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RWA가 거래가 되는 주요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약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들기 시작한 거고 아직은 이제 가설 단계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공공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디지털 자산 진영에서는 예전에 탈중앙성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전에는 저도 사실 탈중앙화의 어떤 그 내러티브, 즉 네. 스토리 때문에 마치 다니던 이제 증권사를 때려치고 이 시장에 온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비전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네. 기존 금융이 갖고 있었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2024년까지는 그 비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25년도 들고 26년도 되면서 탈중앙화는 시장의 주된 주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월가들이 이 시장에 바라는 대로 들어왔지만 쓰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 사실 이제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많은 노드가 세계에 흩어져 그쵸. 있고 네. 중앙화된 기관 하나 없이 이게 계속 24시간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 그쵸.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랑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스무스하게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네. 월가에서 뭐 대표적으로 블랙록도 얘기해 주셨는데 간을 몇 번 보다가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블랙록이 이더리움에도 올라가지만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 그 비드를 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리다가 이더리움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네? 그러면 이제 자체 플랫폼도 만들어 보고 거기에 혜택을 좀 줬더니 사람들이 많이 쓰네? 이더리움 필요 없네. 이러고 그냥 RWA가 약간 기관 전용 프라이빗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든지 이런 변화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 변화가 JP 모건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JP 모건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안 좋다. 클래리티 법안 없어져야 된다. 우리 JP 모건은 오랫동안 토큰화된 예금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자체 프라이빗 어떤 체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잘 굴러간다. 근데 결국에는 기관들이 원하는 건 그 방향이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얘기 하지만 필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조동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